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 진행의 장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우리 은혜 아나운서는 네. 신상 좋아해요. 그럼요. 신상 좋아하죠. 그쵸. 호기심이 막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뭐 라면을 포함해서 뭐 과자, 아이스크림, 음료 이런 게 새로 나왔다 그러면 네. 한 번쯤 좀 시도를 해볼까라는 생각이 오. 들게 되는 것 맞아요. 같아요. 신상에 대한 관심, 신제품에 대한 관심이 맞아요. 좀 있잖아요. 효연 아나운서뿐만 아니라 진짜 너튜브 상에서도 이런 신제품에 대한 제품 리뷰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신상품 특히나 이제 접근하기 쉬운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한 번쯤은 먹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효연 씨는 어때요? 저도 그러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신상이 나와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시도를 해보잖아요. 근데 이게 다 잠깐 호기심 뿐이고요. 결국에는 좀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았던 그 고전적인 제품이나 식품들 맞아요.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우리 입맛이 꽤 고집스럽다고 그래요. 맞아요. 입맛이 참 야속한 것 같으면서도 고집이 있는 게 네.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치킨 메뉴가 다양한 나라도 또 없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건 역시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후라이드 반, 양념 반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재밌죠? 네. 야, 그 치킨 얘기만 했는데 아유, 침이 고여가지고. 점심시간이라서 네. 그런가? 자, 이게 재테크 방송도 결국에 진리는 우리 재테크 사이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새로운 방송이 생겨서 좀 호기심을 가져보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재테크 사이다가 또 어머나. 최고라는 거. 그렇죠? 네, 맞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저희 재테크 사이다는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방송을요, TV로도 시청 가능하시지만 너튜브로도 동시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하시거든요.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자 재테크 사이다 오늘은 한 주간에 우리가 주목해보면 좋을 만한 이슈들, 굿뉴스, 배드뉴스 그리고 또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재테크 꿀팁들 전해드리는 시간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자 재테크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의 강은혜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어디 나와 있게요? 짜라란. 네, 저는 지금 한강에 나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강바람을 쐬니까 굉장히 속도 뻥 뚫리는 것 같고 시원하고 상쾌한 기분인데요. 일상생활에 아무래도 답답함 많이 느끼시죠? 특히나 부동산 고민, 재테크 고민 때문에 좀 마음이 무거우시다면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요.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사이다가 도와드릴게요. 평일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 펼쳐지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다양한 고민들, 상담 다 해결해 드리고요. 재테크에 대한 꿀팁까지 대방출해 드릴게요. 저희와 함께 하세요. 얼른 들어오세요. 곧 만나요. 안녕. 네, 재테크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한 주간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굿뉴스 또 배드뉴스가 있었는지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배드뉴스 세 가지를 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짚어볼 거고요. 첫 번째 배드뉴스 어떤 건가요? 네, 배드뉴스도 알고 가시고 또 굿뉴스도 보셔야겠죠? 화면으로 먼저 배드뉴스 첫 번째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배드뉴스는 이겁니다. GTX-D 식지 않는 갈등, 강남 아니면 안 돼라는 기사입니다. 네, GTX에 대한 그런 이슈들은 계속 끊임없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GTX-D 노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노선이 좀 결정이 될까 싶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강남이 빠졌었고 또 강남이 빠졌다고 속상해했더니 조금 더 연장을 해준다고 그래서 굉장히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놓인 게 바로 GTX-D 노선입니다. 기사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자, 그래서 GTX-D 노선이 이제 그 김포 쪽에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천 쪽
까지밖에 연장이 안 된다는 또 얘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김부선이냐. 그래서 서울에 가지 않는 이상은 광역철도로서의 그런 역할에 의미가 없다라고 많은 반발을 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서울 여의도나 용산까지 좀 연장 운행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김포 등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강남 연결에 압박 수위를 늦추지 않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발이 이걸 수용을 하자니 김포 주민들은 이제 기뻐하실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노선에서 제외되신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 그분들 또한 반발을 하게 될 경우가 또 문제가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정부도 굉장히 고심이 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노선에 대해서 제가 노선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노선도를 먼저 살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자, GTX 뒷노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요,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요청한 거, 인천시와 경기도가 요청한 부분은 김포 장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또 송도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Y선 형태로 해서 쭉 강남 쪽에 삼성역까지 갔다가 그다음에 이쪽 남양주까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지만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형태로 제안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받아들여진 상태는 김포 장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부천 종합운동장까지만 확정이 됐었거든요. 여기까지만 이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국토교통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포 주민들이 서울로 진입을 할 때는 지금 이제 김포 골드노선 하나 갖고는 너무나 역부족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광역철도가 이게 웬 말이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의도나 용산까지를 이어보겠다. 요거를 연장을 검토해보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새롭게 내놓은 방침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김포 주민들이나 이제 인천 쪽의 주민들이 얘기하는 바로는 여의도나 용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강남권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연장안이 검토가 된다고 해도 큰 혜택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남을 껴주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출퇴근 혼잡과 이제 신도시의 그 열악한 철도 교통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남 직결이 해결이 되어야 된다. 아니면 의미가 크게 없다라는 좀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게 이제 김포 쪽이나 인천 쪽의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타 지역 주민들이 보셨을 때는 살짝 이게 약간 지역 이기주의적인 측면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무래도 용산이나 여의도까지 연장이 되게 되면 어쨌든 서울권에 진입이 가능하게 연장이 되는 것인데 굳이 강남권역까지 들어가야만 하는 것은 너무 지역적인 이기주의고 아무래도 교통 편의보다는 그 집값 상승을 노리는 그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좀 타 지역에서의 반발도 같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연장을 좀 검토하는 건 찬성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여의도나 그 용산까지 연장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제 신도시의 확정성을 생각을 한다면 노선이 확대되는 거는 맞다. 근데 이제 용산이나 여의도까지만 갈 것인지 정말 정부가 모든 의견을 다 수렴해서 더 적극적으로 강남권까지 연장을 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인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의도 용산까지만 지금 연장을 했을 때도 너무 반발이 거세니까 이걸 그대로 놔둘 것인지 아니면 강남권까지 연결을 한다면 타 지역에 있어서 그 철도 노선에서 배제된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에 같이 또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게 정부의 방침이 아닌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뉴스라서 전해드려봤습니다. 확실히 이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핫한 게 바로 GTX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GTX에 관한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두 번째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두 번째 뉴스 잠시만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뉴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물가 치솟는데 월세까지 대치동 1년새 2배 뛰었다. 자, 헤드라인 기사만 보셔도 되게 좀
마음이 무거우시죠. 왜냐하면은 물가가 치솟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 속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월세까지도 치솟는다. 그럼 월세가 치솟으면 당연히 전세도 같이 치솟는 격이고요. 그러니까 주택을 마련하지 못한 서민들의 입장 또 중산층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거는 이제 주거 안정화 측면에서도 내가 집을 마련하지 못한 것도 굉장히 서러운데 전월세까지 뛰어버린다니 굉장히 암담하다라는 또 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실게요. 뉴스를 좀 화면으로 만나보시면 자, 임대차법 이후에 확연히 좀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전세값과 더불어서 월세값이 동반 상승했다. 그래서 4월 월세 지수가 105.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얘기를 지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김모 씨 부부가 대치동으로 이사를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녀 교육 문제로 보통은 이제 자녀를 케어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사를 앞둘 때 여름 방학이 아무래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여름 방학을 앞두고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월세를 구하려고 했는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대치동에 보증금 5억 원에 12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억 원에 월세 120만 원이죠. 그 정도의 이제 거래가 된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작은 계획을 미리 짜두셨어요. 그런데 현재 매물은 어느 정도까지 올랐냐 하면 보증금 5억 원에 월세가 24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지난해 120만 원의 월세였는데 올해는 240만 원이니까 2배로 뛴 거죠. 작은 계획을 이제 세웠을 때 보통은 거기에서 좀 오버가 된다 그래도 20-30%는 보통은 예상을 하겠지만 2배, 100% 인상에 대해서는 보통은 고려를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이제 감당할 자신이 없어지니까 다른 이제 더 노후된 아파트나 아니면은 빌라로 눈을 돌려야 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심이 깊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을 기사에 지금 쓰여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입법이라고 하죠. 그래서 계약 갱신 청구권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 자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시행한 지가 이제 9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에 전체적으로 허리가 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 대치동이 굉장히 또 유달리 더욱더 월세가 폭등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조사를 해봤더니 강남구의 이제 대치 아이파크 59제곱미터 전용면적인 경우에는 현재 보증금이 얼마냐면요. 8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월세는 150만 원의 매물이 나와 있었는데 작년 동기랑 비교를 해보면 작년에는 7억 7천만 원에 월 임대료도 60만 원에 실거래가 됐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월세가만 이제 보증금 빼고 월세가만 챙겨 보시더라도 60만 원에 작년에 거래가 됐던 것이 150만 원이니까 지금 거의 90만 원 가까이가 인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인상폭을 보이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대치동의 그 부동산 관계자분들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임대차법 영향으로 인해서 그 계약 갱신 청구권 사례가 증가하니까 매물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거기에다가 어쩌다 매물이 나와도 높은 금액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오른 전세 가격에 맞춰서 원래도 월세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흐름세를 보통 보였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워낙에 이제 월세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전세도 같이 동방 상승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어서 예년보다는 월세가 확실히 가파르게 상승되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문가들은 아무래도 이제 여름방학을 앞두고 나서 그 월세 흐름폭이 특히나 이렇게 학군 수요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흐름폭이 더 상승세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 케어를 위해서 학군을 좀 옮겨볼까 생각하는 우리 이제 부모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좀 배드 뉴스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렇죠. 안 그래도 정말 제목 그대로인 것 같아요. 물가는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월세 부담까지 더해지게 된 겁니다. 1년 새에 2배가 뛰었다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임대차법 이후에 전세, 월세 가격의 상승이 바로 이제 체감이 되는 기사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배드뉴스, 세 번째 배드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세 번째 배드뉴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세금 낼 바엔 빨리 증여하자. 절반이 30대 이하에라는 기사를 제가 좀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좀 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그런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분들이 이제 매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을 증여를 할 것인지 기로에 섰다는 이슈들을 또 저희가 많이 짚어드렸었어요. 그런데 네. 증여를 많이 선택을 하셨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그 증여를 받는 자녀의 연령대가 상당히 어려졌다. 30대가 그중에서 가장 많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분기별로 서울 집합 건물 수증인 연령대별 비중, 그러니까 수증인이라고 하면 이제 증여를 받으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2020년 1분기에는 36.37%이던 것이 자, 30대 그래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3분기에는 48.46%, 그리고 2021년 1분기에는 45.44%, 그다음에 2021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는 50.27%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받는 사람, 수중인의 이런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증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자녀들이 사회적인 그 기반을 잡고 가정을 꾸리고 좀 안정권에 들었을 때 그때 증여를 해주던 추세가 있었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연령대가 40, 50대를 생각을 하셨다면 이제는 그런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매도를 피해서 증여를 많이 해주셨는데 30대 이하, 오히려 20대까지도 포함해서 20, 30대 젊은 층한테 증여를 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 이전 등기 통계를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작년 2분기부터 40대 미만 그 수중인 비중이 굉장히 급증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 40대 미만의 수중인 비중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체 수중인에 비해서 절반을 넘는 그런 비율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금을 내느니 차라리 이제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낫다고 판단한 다주택자들이 지난해부터 대거 이제 증여로 돌아서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부모에게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가 계속 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좀 제가 살펴봤더니 최근 5년간 집합 건물 수중인 연령대별 비중을 보자면 지난해 1분기까지는 40, 50대 수중인 비중이 42.55%로 가장 컸어요. 지난해 2분기부터는 40대 미만의 수중인 비중이 급격히 급증을 해서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2분기 40대 미만 수중인 비중이 43.31%였으나 지난달에는 50.27%로 절반을 넘었고요. 증여인의 연령대도, 그러니까 증여를 해주시는 이제 부모님 때 연령대도 말씀을 드리자면 70세 이상에서 예전에는 많이들 증여를 해주셨었어요. 그런데 젊은 층인 비교적 60대로 낮아진 현상까지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분기까지는 70대 이상의 증여인이 33.23%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이후 2분기부터는 60대 증여인의 비중이 36.13%로 커져서 역전됐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해주시는 그 부모님 때 연령층도 70대에서 60대로 낮아졌고, 수중인, 증여를 받는 자녀의 입장의 그 나이대도 40, 50대 기존에서 30대 그리고 30대 미만으로 급격히 낮아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지느니 차라리 자식한테 증여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또 이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증여를 주고받고 하는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일 수 있고 그 재산을 자녀한테 고스란히 좀 넘겨줄 수 있어서 좀 가정의 재산권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안정화되는 측면이 있겠지만, 이제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세금을 좀 멀리하고 약간의 꼼수를 부리는 그런 또 현상으로도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다주택자분들의 선택의 기로에 놓이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물이 워낙에 이제 부족한 상황이니까 정리해야 될 매물을 좀 정리를 하시고, 증여할 부분은 꼼수 없이 정확하게 이제 세금 계산을 해서 증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이제 많은 분들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증여나 뭐 매도에 대한 시선을 좀 부정적이지 않고 정당하게 자기 재산에 대한 그런 권리를 찾는 것으로서 같이 공감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아나운서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 매물이, 물량이 풀려야 또 안정이, 시장의 안정화가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또 이렇게 짚어드렸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굿뉴스, 이렇게 배드뉴스 전해드리는 부분, 저희 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한번 짚어드리고요. 이제는 굿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뉴스는 제가 준비했고요. 첫 번째 굿뉴스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세훈 강북 뉴타운 부활 멈췄던 재개발 시동 건다라는 뉴스 처음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세훈표 조직 개편이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조만간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사실상 뉴타운 부활이 예고가 됐습니다. 17일에 오 시장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발표된 이야기고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떠한 규제 대책까지 함께 밝히겠다라고 했고요. 일주일에서 열흘 안에 정비가 될 것 같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발표를 그 시점에 하지 않을 수가 있고 좀 타이밍을 조절을 해서 선보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요. 예측이 되는 부분이 바로 주거정비 지수제를 손봐서 신규 재개발을 추진하는 방안인데 이 정책은, 이 제도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도입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 그리고 주민 동의율을 따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넘기지 못하면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는 게 골자라고 합니다. 30년 이상이 된 노후된 건축물이 한 3분의 2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동시에 연면적은 60% 이상을 충족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는 이 제도를 손보기 위한 용역에 좀 착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표 조직 개편에 대한 자세한 표는 저희 화면을 통해서 좀 띄워주실까요? 조직 개편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도시재생실을 대폭 축소를 했고요. 주택건축본부를 주택정책실로 격상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게 도시재생의 목 그리고 재건축의 몫이 따로 있는데 그동안 지나치게 재건축을 억제한 게 사실이니만큼 도시재생 사업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지난 4월에 오 시장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압구정, 여의도, 목동 재건축의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감지가 되는데요. 아파트 지구에는 앞서 지정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포함해서 서초 그리고 반포 주공아파트부터 잠원동 일대까지 이어지는 반포지구 그리고 용산의 신동아 한강 맨션 등이 포함이 된 서빙고 지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을 앞당기겠다라는 게 어찌됐든 오세훈 시장의 발표 공약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속도를 조금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나오면 항상 함께 이야기가 나오는 게 또 인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 급등입니다. 재건축 재개발 이슈가 나면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건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니만큼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잡기는 참 힘들겠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앞당기되 너무 많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급등은 좀 억제할 수 있는 제도 그리고 규제까지 함께 발표가 된다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정상적인 상승 그리고 시장 교란 행위가 없어야 되니만큼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서 발표가 되거든 또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또 전달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굿뉴스 살펴봤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노후한 그런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특히나 언제 내가 가진 물건도 좀 재개발이 될까, 재건축이 될까, 또 리모델링 사업이 될까, 뭐 가로주택 사업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또 반대로 보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의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그게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가 새롭게 뭐 신규 물량이 공급되는 측면에서의 기대감도 있지만 반대로 그 지역에 이제 새롭게 뭔가가 지어지면서 다른 그 매물의 가격도 같이 동방 상승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주택뿐만 아니라 이제 전월세 물건까지도 가격을 상승시키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살짝 불안한 심리까지도 반반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심리를 좀 잠재워 줄 수 있는 규제 완화 재택과 더불어서 뭔가의 그런 뭐라 그럴까요?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도 또 마련해 보신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좀 지켜보는 그런 측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굿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두 번째 뉴스를 화면을 통해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코엑스 2배 규모의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가 상반기에 착공이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연면적이 삼성동 코엑스 2배에 달하는 이제 마이스 산업센터가 마곡에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네. 저희가 르웨스트라는 곳인데 올 상반기에 착공하고요. 화면을 통해서 조금 띄워드릴게요. 지금 우측에 보고 계시는 곳이 바로 르웨스트의 조감도예요. 르웨스트라는 뜻 찾아봤더니 대한민국 서쪽을 대표하는 단 하나의 도시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마곡지구에 컨벤션 센터 그리고 호텔 그리고 노인 복지주택, 업무시설, 판매시설까지 결합된 마이스 복합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건데요. 마곡 마이스 복합단지를 살펴보면은 대지 면적이 82,724제곱미터예요. 그래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 무려 9배에 달한다고 하니까 정말 큰 규모의 마이스 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컨벤션 센터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센터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지하 공공 보행 통로를 통해서 이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컨벤션, 호텔, 그리고 뭐 판매 시설 등등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규모가 가장 큰 CP1 블록이 지하 7층에서 지상 13층 규모가 됩니다. 이제 그곳에 컨벤션 센터 그리고 문화 집회 시설, 판매 시설 그리고 뭐 원스톱 센터, 업무 시설, 호텔까지도 들어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첨단 연구개발 산업단지 특성을 활용해서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마이스 관련 시설로 조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CP2블록, CP3-2블록에는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노인복지주택을 살펴보니까 아예 통틀어서 병원, 그리고 메디컬 서비스, 호텔식 서비스, 그리고 강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입주민들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요. 이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우측에 나가고 있는 이 르웨스트는 풍부한 배우 수요를 이미 좀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그 마곡지구에는 160여 개의 업체 그리고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롯데를 포함해서 코오롱 등 국내 대기업 90여 곳의 R&D 시설이 자리 잡은 융복합단지로 조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마곡하면은 교통이 참 편리하게 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마곡역 그리고 9호선 및 공항철도 환승역인 마곡나루역 사이에 들어서게 된다고 하니까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곡역 그리고 마곡나루역 그리고 서울식물원까지 연결되는 센터가 복합단지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조만간 착공이 돼서 2024년에 준공이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마이스 수요하면 많은 분들이 강남권역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강남권역으로 쏠린 마이스 산업 자체를 조금
강서쪽으로 좀 분산시키는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될 걸로 기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인프라가 탄탄해지는 장점, 그리고 이러한 마이스 복합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그 마곡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왜 우리가 또 판교에도 여러 가지 업무 시설이 들어오면서 판교뿐만 아니라 이제 분당까지 다시 한번 바람이 불 만한 어떠한 호재가 돼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곡을 다시 한번 바람이 불게 할 만한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굿뉴스 두 번째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마곡하면 워낙에 요즘에 핫한 주거 지역으로도 손꼽히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이제 산업단지를 품고 있게 되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서 많은 그 유동인구가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생활적인 인프라가 되게 좋아져서 또 살기 좋은 동네로 변모를 앞두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마곡이 그렇게 변화를 많이 하고 있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이 마곡에 대한 기대감이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업무 시설, 상업 시설, 거기다 뭐 이제 마곡 식물원도 대형 식물원도 또 품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인프라가 좋아지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기대감을 좀 채워줄 수 있는 또 마이스 복합단지까지 이슈가 또 하나 겹쳐지니까 이 호재를 좀 많이 누릴 수가 있고 마곡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더욱더 편리해지길 좀 소망해 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굿뉴스 살펴볼게요. 마지막 뉴스 화면을 통해서 소개해드립니다. 분당, 산본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성남, 그리고 또 군포, 고양시 등 수도권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연한, 그런 게 30년이죠. 재건축 연한을 넘은 단지들이 속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리모델링의 추진 단지도 많기도 하지만요. 그 와중에서도 재건축 추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 살펴볼게요. 야탑동의 매화마을 2단지가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합 관계자의 이야기를 따라 보면 이르면 하반기쯤 사업 승인을 신청하는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좀 속도를 낼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세한 분당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받은 단지들이 지금 분당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보고 계시는 야탑동 매화마을 2단지, 매화마을 1단지, 구미동의 무지개마을 4단지, 정자동 한솔마을 5단지, 정자동 느티마을 3단지, 4단지가 이렇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사업 승인을 추진 중이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사업 승인을 이제 받은 단지입니다. 그리고 1990년대 초에 준공이 됐던 군포시 3번에도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1기 신도시는 보면은 용적률이 200% 안팎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을 추진을 했을 때 사업성이 좀 높지가 않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재건축에 비해서 속도도 짧고, 그리고 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동의율도 재건축에 비해서 낮은 리모델링 쪽으로 이제 추진이 계속해서 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대신해서 또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도 나오고 있는데요. 분당구 서현이네요. 삼성, 한신, 우성, 한양, 현대 등 4개의 단지로 구성된 분당 시범단지가 최근에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결성을 준비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분당이 1기 신도시 중에서 집값 상승을 이끈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생활 인프라,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을 했을 때 다른 1기 신도시에 비해서 사업성이 조금 높게 나올 거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에 더해서 재건축까지 함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30년을 넘긴 단지가 많아지는 만큼 이렇게 재건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재건축 리모델링이 같이 추진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합원의 부담이 큰 게 좀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만큼 리모델링 시범 단지로 선정이 된 곳들은 벌써부터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느껴지는 단점도 있는 만큼 이제 서로 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추진될지, 그리고 추진 과정에 따른 또 이 지역 그리고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은 어떠할지 저희가 또 아파트 시세 흐름까지 이 시간에 체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저희 방송 보시면서 관련된 정보들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배드뉴스, 굿뉴스 짚어봤어요. 네, 일기 신도시에 이제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분들께서는 이 소식을 접하시고 혹시 우리 지역도 이렇게 그럼 리모델링이나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려나 하고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나 분당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판교가 새롭게 떠오르고 또 위례가 새롭게 이제 신도시가 부상을 하면서 약간의 같이 수혜를 누리기도 했지만 약간 처진 기분이 드는 측면도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뭐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면서 새롭게 이제 기존 인프라는 그대로 또 누리면서 새롭게 확충되는 인프라까지도 기대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지역 주민들께 굉장히 좋은 희소식이 될 것 같고요. 그쪽으로 좀 이주를 꿈꾸시는 분들께서도 눈여겨보실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각각의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아까 효은 아나운서가 또 말씀을 주셨듯이 일반 그 분양 물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원들의 약간 부담이 커질 수가 있는 측면이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 방향일지를 좀 꼼꼼히 따져서 득실을 꼼꼼히 따져서 선택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굿뉴스, 배드뉴스 다 살펴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부동산 뉴스레이더 굿뉴스, 배드뉴스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는 좀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잠시 쉬었다가 부동산 이슈 팩트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테크 사이다 장희윤입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꼭 여러분들 알면 좋을 만한 꼭 아셔야 되는 그러한 뉴스들 방송 중에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랑 은혜 아나운서랑 각각 굿뉴스, 배드뉴스 선택해서 정말 알찬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나 한 주간에 이제 부동산 소식을 놓쳤다 하시는 분들 화요일에 함께 하시면 주요 뉴스들까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청약도 정보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청약 일정들까지도 저희가 방송 중에 전해드리는 거니까 화요일에 그러한 정보들 잘 많이 좀 습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보니까 세금과 관련해서 가장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다주택자 분들은 세금에 대한 걱정이 더 많아지셨을 텐데 세금 정책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좀 너무 많이 어려우시죠. 너무 많이 힘드시죠? 걱정 많으시죠? 그래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은 세무법인 한울의 전병옥 세무사와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세금과 관련된 고민 꼼꼼하게 다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물 정보도 궁금하시죠? 요즘에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 어느 지역이 뜨고 있을지,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떤 매물에 접근하면 좋을지, 또 어느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매주 금요일은 여러분들께 알짜 매물 소개해드리는 코너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코너 역시 저랑 은혜 아나운서가 발품 많이 팔아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지역들 소개해드리니까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는 저희 재테크 사이다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재테크 사이다뿐만 아니라 내외 경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팩트 시간입니다. 자, 먼저 저희 재테크 시장의 이슈를 키워드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우리 은하 아나운서가 키워드를 통해서 준비해 주셨어요. 네, 이번 주 핫한 키워드 들고 와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실게요. 네, 재테크 이슈 팩트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10억 쌍문동 아기 공룡 둘리 보유세. 자, 아기 공룡 둘리라는 포인트에서 어떤 게 짐작되실지 모르겠어요. 자, 네. 추억 속으로 한번 추억을 소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둘리 이야기입니다. 둘리의 배경이 어디였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도봉구 쌍문동이에요. 기억나세요? 네, 그럼요. 이렇게 애니메이션 아기 공룡 둘리인데 최근에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이제 둘리가 살았던 굉장히 오래 살았죠. 그렇죠. 도봉구 쌍문동에 대한 보유세에 대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좀 재밌는 이슈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둘리의 동거남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고길동이 살았던 쌍문동
쌍문동 주택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고길동 주택이 위치한 곳이 어딘지부터 살펴볼게요. 네, 증명서를 발급을 했어요. 도봉구가 실제로 2007년에 둘리에게 명예 호적 등본을 발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재밌네요. 네, 기본 증명서를 보고 계신데 자, 등록 기준지 보시면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2번지에 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둘리라는 이름을 보시면 둘, 2, 그러니까 숫자 2가 2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봉구에서 가상으로 만들어낸 것이고요. 실제 주소지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둘리의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같은 세자는 이제 공감을 하실 텐데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2층의 단독 주택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딸인 영희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그 둘리의 생계를 떠안게 되셨죠. 그 고길동 씨가 소유한 집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고길동 씨는 여러분들과 비슷한 중견 기업의 만년 과장이에요. 그래서 40대 고길동, 그 배우자인 박정자 씨가 있었고 아들 고철수, 딸 고영희, 입양한 조카 희동이 그리고 둘리의 친구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도우너 또치를 부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속 설정과 동일하게 이제 도봉구가 실제로 이렇게 호적 동본을 마련해 놨고요. 이 쌍문동이라는 그 지역의 흐름도 거의 이제 그 애니메이션 속의 그 배경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쌍문동은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이 굉장히 상당히 즐비한 동네고요. 고길동 집과 비슷한 규모의 실제 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서 이제 고길동 시의 2층짜리 단독주택은 과연 얼마일까? 만화 속에서 만약 튀어나온다면 실제로는 얼마일까? 이런 것들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고길동이 소유한 2층짜리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 시내에서 2층짜리 단독주택이면 야, 가격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시세가 어느 정도인가요? 네, 갑자기 웬 고길동의 집을 얘기를 네.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계실 텐데 요즘에 그 보유세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많으셔서 내 집이 과연 보유세가 얼마 정도 나올까 이런 것들을 지금 오늘 고길동의 집을 통해서 대략 예측이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좀 짐작을 해보는 시간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고길동 소유의 단독주택의 대지 면적을 보면요. 약 200평입니다. 그리고 건축 면적은 약 80평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래서 쌍문동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요 정도의 주택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고길동 집과 동일한 규모의 단독 주택의 매물은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가늠을 해보면 쌍문동의 건축 면적은 대부분 30에서 50평대 단독 주택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30, 50평대 단독 주택 시세는 10억 원 내외로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택 가격에는 입지와 이제 주변 환경, 이제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미치는 거를 아실 수가 있는데 쌍문동의 50평대 단독 주택 시세에 비춰 볼 때 고길동의 집을 예상해 보자면 집 가격은 최소 1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고길동 씨가 부자죠? 그러네요. 자, 네. 시세를 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합니다. 세금이 핫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고길동이 보유한 주택으로 인해서 내야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생각보다 좀 많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고길동 씨도 세금을 피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야 하는 세금이 고길동 씨가 어떤 걸 내야 되냐면 재산세와 종합소득세, 종부세라고 불리는 것을 내야 되죠. 그래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는 재산세는 매년 7, 9월에 이제 분납이 가능하고 종부세는 매년 아시다시피 12월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고길동 씨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일단은 자신의 명의로 쌍문동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제 같이 사는 배우자는 집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철수, 영희, 이제 둘리, 희동이, 도, 또치 다 모두 본인 소유의 주택이 없을 경우라고 가정을 하면 고길동은 1세대 1주택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 공시 가격이거든요. 이제 시세의 70% 정도의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고길동의 단독주택 공시 가격은 최소 약 7억 원 정도로 가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이렇게 공시 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60%를 적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택의 경우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57만 원 기본으로 깔고 플러스
3억 원 초과 금액의 0.4%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고길동 집의 공시 가격이 이제 딱 7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60%이니까 4억 2천만 원으로 설정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재산세는 57만 원 플러스 4억 2천만 원에서 마이너스 3억 원 빼고 곱하기 아까 0.4 비율을 하면 105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21만 원, 그리고 과세 표준액의 0.14%인 도시지역분까지 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58만 8천 원까지 합하면 자, 고길동의 총 납부 금액은 두구두구두구. 네, 184만 8천 원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그렇군요. 정리를 할게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뭐니 해도 관건이 종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현재 1세대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 9억 원 초과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고길동의 경우 종부세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효연 아나운서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9억 원이 넘지 않으면 만약에 고길동의 집이 공시가격이 7억 원이라면 종부세는 부과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값이 이제 오름세 있잖아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서 공시가격이 만약에 9억 원을 넘겼다 그러면은 어김없이 또 종부세도 고길동 씨가 그쵸. 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10억 원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올라가지고 이제 집이 10억이 됐다 했을 경우에 종부세 과세 표준은 이제 공시가격 합에서 공제 금액인 9억 원을 뺀 다음에 곱하기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5%로 설정을 하면은 9,50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을 제공해 보자면 3억 원 이하 세율은 0.6%거든요. 그래서 종부세는 57만 원 정도로 도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재산세액 중복분 22만 8천 원을 세액공제로 제외를 하고 나면 34만 2천 원이 나오거든요. 자, 또한 종부세 20%를 또 부담해야 되는 게 뭐냐면 농어촌 특별세예요. 그래서 6만 8,400원 정도를 합산을 하고 종부세 합산 금액은 총 41만 4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시 가격이 10억 원에 만약에 이르게 되면은 재산세 아까 177만 원 정도, 지방교육세 35만 4천 원, 그리고 도시지역분 84만 원도 별도로 부과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공시 가격이 10억 원에 따른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도시지역분까지 다 합쳤을 때 농어촌 특별세, 종부세까지 다 합치면 총 337만 4,400원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10억 원대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그보다 이하다, 그보다 살짝 넘는다 그러면 가늠을 좀 해보실 수가 있겠죠. 10억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총 그 세금을 보유하는 데 있어서 내야 되는 세금이 340만 원 정도로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정치권에서는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 보유세를 좀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에 이제 6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로 올리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부세 기준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좀 상향 조정이 되게 되면은 세금 부담을 조금 덜어볼 수도 있겠고 우리의 고길동 씨도 보유세를 좀 적게 부담할 수가 있겠죠. 많은 다주택자분들 그리고 1주택 소유에도 어차피 이제 종부세와 이렇게 세금을 내야 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부담이 낮춰지면 어떨까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슈 팩트를 통해서 우리 고길동의 여행으로 추억 여행을 좀 떠나보고 세금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야기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저희가 알짜 정보 소개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이번 한 주간 진행될 청약 일정부터 좀 짚어볼게요. 네, 5월 셋째 주에는 이제 전국 11곳에서 총 5,225가구가 이제 공급될 예정입니다. 꽤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좀 주목해 보실 거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루카 831을 비롯해서 이제 비규제 단지의 두산 이브, 더 제니스, 양산이 분양에 나섭니다. 모델하우스는 한 곳에서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당첨자 발표는 14곳, 계약은 11곳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18일 날짜로 해서 청약 일정 좀 살펴봐 드릴게요. 첫 번째 경산이에요. 그러니까 경북 경산이라고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1순위 물건 나와 있고요. 동해, 강원도 동해시입니다. 그래서 스위찬 아파트 1순위 역시 나와 있고 두산 위브 더 제니스 양산 마찬가지로 경남의 양산입니다. 그리고 무등산 같은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에 지어지는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세운은 서울 중구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죽전역 에일리네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대구 광역시 달서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 831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인데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정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인데요. 파주시의 와동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대구 중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순위 그 취소에 제공급이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순위의 자격이 없으신 분들도 당첨 기회를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금요일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이번 주 준비되어 있는 청약 일정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